최전방 위병소에서 민간인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대령. 하지만 그 여성의 정체가 자신을 임명한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었다면 모든 것이 뒤바뀐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의 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숨을 앗아가는 듯한 냉기로 가득했다. 서슬 퍼런 탐조등 불빛이 비무장지대의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흑 같은 밤의 장막 저편에 도살인 적의 그림자가 언뜻 비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롭게 긴장이 응축된 공간이자 단 한 발의 총성이 전쟁의 서곡이 될 수 있는 최전선이었다. 그리고 그 강철 같은 긴장의 중심에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장 서지혁 대령이 있었다. 기준 3번 초소 조명 각도 2도 하향 조정. 지금 즉시. 야간 감시 타워 위 쌍안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가 내뱉는 목소리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 차가웠다. 그의 명령은 질문이나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완결된 법칙이었다. 부관이 즉시 무전으로 지시를 하달하자 멀리 떨어진 탐조등 불빛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어둠 속 사각지대를 말끔히 지원했다. 서지혁에게 JSA는 단순한 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치의 오차도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 거대한 기계이자 그가 지켜내야 할 철옹성이었다. 그의 대대는 인간적인 온기 대신 서늘한 규율과 복종만이 존재하는 곳으로 유명했다. 병사들은 그를 얼음의 지휘관 혹은 걸어다니는 군법전이라 불렀다. 웃음소리마저 사치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서지혁의 존재는 그 자체로 살아있는 규율이었다. 그가 이토록 강박적으로 규율에 집착하게 된 데에는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흉터가 있었다. 몇 해 전 동부전선 GOP 대대장으로 복무하던 시절이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야간 경계 근무에 지친 한 병사가 잠시 방탄모를 벗고 빗물을 닦아내던 순간 그 찰나의 방심을 비웃듯 어둠 속에서 침투한 무장 공비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자신의 눈앞에서 젊은 부하 둘을 허망하게 잃었던 그날 밤 이후 서지혁에게 규율은 신념을 넘어 생존 그 자체가 되었다. 만약 그때 그 병사가 규율대로만 행동했더라면, 만약 내가 조금 더 철저하게 감시했더라면, 후회와 자책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그를 차가운 강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에게 인간적인이라는 단어는 나태와 방심의 동의어일 뿐이었다. 대대장님, 자정 순찰 시간입니다. 부관의 보고에 서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시 타워를 내려왔다. 그의 군화 발자국 소리는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고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든 초소와 경계 라인을 직접 순찰했다. 그의 눈에 비친 병사들의 미세한 흐트러짐 하나, 정돈되지 않은 장비 하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부대 전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균열이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 위병소에 다다랐을 때였다. 북쪽을 향한 모든 감각이 곤두선 그곳은 JSA 내에서도 가장 긴장감이 높은 곳이었다. 위병소를 지키는 초병들의 강철 같은 군기는 서지혁의 작품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총기 파지 자세, 시선의 방향, 심지어는 호흡의 간격까지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의상무. 초병의 우렁찬 보고가 밤 공기를 갈랐다. 서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 대신 오히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주변을 훑었다. 그의 시선이 위병소 앞 민간인 통제선 바로 바깥의 어둠 속 한 점에 머물렀다. 무언가 있었다. 처음에는 동물의 움직임이려니 했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상이었다.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위병소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정체불명 인원 접근 중. 전방 50m. 서지혁의 나지막한 경고에 위병소의 모든 인원들이 얼어붙었다. 규정상 경고 방송과 함께 즉각적인 제지 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초병이 다급하게 마이크를 잡으려던 순간
서지혁이 손을 들어막았다. 기다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접근하는 인원은 무장한 군인도 그렇다고 길을 잃은 민간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달빛과 탐조등 불빛이 간헐적으로 비추는 실루엣은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이었다. 한밤중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이곳에 평범한 옷차림의 여자가 혼자서 걸어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적의 기만술일 수도 있고 정신 이상자의 돌발 행동일 수도 있었다. 혹은 서지혁이 가장 경멸하는 부류인 분단의 현실을 게임처럼 여기는 철없는 민간인의 객기일 수도 있었다. 어떤 경우든 이곳의 신성한 규율을 어지럽히는 존재임은 분명했다. 여성의 발걸음이 위병소 앞 경고등 불빛 아래 멈췄다. 마침내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났다. 화장기 없는 얼굴, 질끈 묶은 머리, 그리고 그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찾아볼 수 없는 담담한 눈빛. 그녀는 무장한 군인들과 철조망, 접근 금지 팻말을 마치 동네 공원을 산책하듯 무심하게 둘러보고 있었다. 그 평온함이 서지혁의 신경을 건드렸다. 저것은 무지에서 오는 오만함이다. 군의 엄중함과 이 땅의 분단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라면 보일 수 없는 태도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과거의 비극이 사이렌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사소한 방심,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것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 정지. 움직이면 쏜다. 누구냐? 초병이 매뉴얼대로 소리쳤다. 그러나 여성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총구를 겨눈 병사가 아닌 그 뒤에 서 있는 서지혁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기묘한 힘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혹은 시험하고 있다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었다. 서지혁은 직접 앞으로 나섰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뛰고 있었다.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되게 할 수는 없었다. 이 여성이 누구든 어떤 목적을 가졌든 이곳의 강철 같은 규율 앞에 무릎 꿇게 만들 것이다. 신원을 밝혀라. 이곳이 어디인 줄 알고 접근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여성은 대답 대신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소리치지 않아도 들립니다, 대령. 당신 부대의 규율이란 건 고함과 총구에서만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 순간 서지혁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 대령. 자신의 계급을 알고 있었다. 의도된 접근. 그리고 저 조롱 섞인 말투. 그의 모든 경계심이 분노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이곳은 그의 성이었고 그는 이곳의 왕이었다. 그 어떤 외부인도 특히 저렇게 군을 우습게 아는 민간인이 그의 신성한 규율을 모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부터 이자를 즉시 체포한다. 적법한 절차에 불응할 시 유해 조치를 감행해도 좋다. 제 앞에 서지혁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병사들이 일제히 여성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여성은 조금도 저항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오직 실망과 연민이 뒤섞인 눈으로 서지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의 의미를 서지혁은 아직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철옹성에 침입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에만 온 정신이 쏠려 있었다. 오늘 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와 규율이 승리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리라 다짐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착각이었는지는 꿈에도 모른 채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한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화려했지만 그 불빛 아래 잠든 수천만 국민의 평화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헌신과 긴장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는 이는 드물었다. 의장석에 앉아있는 차수연 대장은 그 무게를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었다. 건군 이래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 대장 계급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육해공군 60만 장병의 목숨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우주만큼이나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올라온 각 군의 현안 보고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완벽한 양식, 정제된 문장, 긍정적인 전망. 그러나 차수연은 그 매끄러운 보고서들을 들여다볼수록 깊은 공허함과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가 군 생활 내내 봐왔던 현실과 이 종이 위의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었다. 과연 병사들은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가? 초급 간부들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의 경계 태세에는 정말 한치의 빈틈도 없는가? 그녀가 장군이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올수록 현장의 목소리는 멀어져 갔다. 모든 보고는 지휘 계통을 거치며 보기 좋게 가공되고 문제점은 축소되거나 감춰졌다. 그녀에게 들리는 것은 상처를 덮은 반창고의 매끈한 표면일 뿐, 그 아래 골마 터지고 있는 상처의 고통이 아니었다. 의장님, 심야 안보 상황 보고입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문이 열리고 전속부관인 최민준 중령이 경례와 함께 서류를 내밀었다. 차수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창밖의 어둠을 향해 있었다. 최 중령. 자네가 소위였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최 중령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대답했다. 소대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원칙을 강조해도 병사들은 저를 그저 깐깐한 초임 장교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답답함 어떻게 풀었나? 매일 밤 함께 족구를 하고 PX에서 냉동식품을 사주며 이야기를 들어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그들의 표정과 한숨 속에서 진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차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보고서에는 없는 표정과 한숨.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소대장이었지만 정작 소대원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각 전선과 주요 부대의 실시간 감시 영상이 분할되어 떠 있었다. 그중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곳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였다. 화면 속 JSA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이었다. 칼날 같은 제식, 빈틈없는 경계. 그곳을 책임지는 지휘관은 서지혁 대령. 군내에서도 유명한 원칙주의자이자 철혈 지휘관이었다. 그의 부대는 언제나 모든 훈련과 검열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보고서 상으로는 가장 완벽한 부대였다. 하지만 차수연은 그 완벽함 너머의 공허함을 보았다. 화면 속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잘 조립된 기계의 부품처럼 정해진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저 강철 같은 규율 아래 그들은 과연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까? 아니면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까? 가장 강한 군대는 가장 인간적인 군대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신념이었다.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헌신과 뜨거운 전우애가 살아 숨쉬는 군대. 명령만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영혼이 깃든 군대. 그녀는 그런 군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군의 가장 깊고 아픈 곳을 직접 들여다보아야 했다. 정제되지 않은 날 것의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차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심을 내렸다. 최중령, 오늘 밤 남은 일정은 모두 취소하게. 급한 용무가 생겨서 잠시 다녀올 곳이 있어. 의장님, 어디로 가시는지 경호와 의전 차량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필요 없다. 차수연은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합참의장으로서의 공식 방문이 아니야. 그냥 이 나라의 평범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조용히 보고 오고 싶을 뿐일세. 그녀는 집무실 안쪽에 딸린 작은 내실로 들어가
몸에 꼭 맞는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평범한 짙은 색 바지와 셔츠, 그리고 낡은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었다. 화려한 4개의 별이 사라진 그녀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 보였다. 그녀는 의장실을 나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합참 건물을 빠져나왔다. 관용차도 수행원도 없이 홀로 택시를 잡아탔다. 기사님, 파주 쪽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서울의 밤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려나갔다. 화려했던 도심의 불빛이 점차 사라지고 창밖으로 어둡고 스산한 교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차수연은 차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군인이 아닌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과연 이 모습으로 군의 가장 단단한 벽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녀가 향하는 곳은 바로 JSA였다. 서지역 대령의 완벽한 성. 그녀는 그곳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강한 힘과 동시에 가장 위험한 균열의 징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 직감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합참의장이 신분을 숨기고 최전방 부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고 발각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흠집 없는 보고서에 안주하는 허수아비 의장이 되느니 차라리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군의 수장이기 이전에 이 땅의 아들들을 지켜야 할 어미와 같은 마음이었다. 택시가 민간인 통제선 근처에 그녀를 내려주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저 멀리 어둠을 찢는 탐조등 불빛이 보였다. 강철의 성 JSA의 심장이었다. 차수연은 옷깃을 여미고 어둠 속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다. 그녀는 곧 마주하게 될 차가운 강철과 그 강철을 녹일 수도 혹은 그 강철에 의해 부서질 수도 있는 운명의 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서지역 대령의 얼음장 같은 명령이 JSA 위병소의 밤 공기를 갈랐다. 제 앞에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완벽하게 훈련된 경비대대 병사 2명이 차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한 명은 그녀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려 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퇴로를 차단했다. 평범한 여성이었다면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주저앉았을 상황. 하지만 차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젊은 병사들의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공포와 긴장감을 읽어냈다. 저들은 그저 명령에 따르는 기계가 아니었다. 상관의 불호령과 눈앞의 정체불명 민간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감정을 가진 젊은이들이었다. 그녀는 병사들이 자신의 몸에 닿기 직전 힘을 주지 않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몸을 살짝 비틀며 제압을 피했다. 수십 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며 몸에 밴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간결한 움직임이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서지역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저한 단순한 민간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다. 고도로 훈련된 간첩이거나 특수 요원일 가능성까지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분노는 이제 의심과 경계심으로 변해 더욱 차갑게 타올랐다. 대령. 차수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위병소 전체를 조용히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달려들었던 병사들이 아닌 이 모든 상황을 지휘하는 서지역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지금 2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군. 첫째는 눈앞의 상대를 파악하려는 노력도 없이 성급한 예단으로 폭력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 둘째는 당신의 그릇된 판단이 부하들에게 얼마나 큰 혼란과 위험을 안겨주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 그것은 서지혁의 지휘관으로서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후려치는 말이었다. JSA 대대장 부임 이래
그 누구도 그의 면전에서 이런 식으로 그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 서지혁은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섰다. 180이 넘는 장신의 그가 위압적으로 내려다보자 트렌치코트를 입은 여성은 더욱 왜소해 보였다. 내년 정체가 뭐야?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이성이 마비된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그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완벽한 통제의 균열을 내려는 정만이 보일 뿐이었다. 정체를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닌가? 나는 지금 규율을 지키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불안과 강박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인가? 차수연의 차분한 반박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서지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여자는 군의 규율과 자신의 신념 그리고 지난 세월의 상처까지 모든 것을 모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차수연이 그의 손을 뿌리치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나지막하지만 온 부대원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규율은 군의 생명이겠지. 하지만 그 규율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는 순간 그것은 그저 폭력이 될 뿐이요. 당신이 지키려는 것은 국가와 국민인가 아니면 당신의 상처로 쌓아 올린 철옹성인가? 상처.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지혁의 심장에 박혔다. 아무도 건드린 적 없던 자기 자신조차 애써 외면해왔던 가장 깊은 곳의 트라우마를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그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당혹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가장 약한 부분을 들켜버렸다는 모멸감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닥쳐. 이성을 잃은 서지혁은 폭발했다. 그는 차수연의 멱살 대신 그녀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질끈 묶여있던 머리가 순식간에 풀어 헤쳐지며 몇 가닥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위병소에 있던 모든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대령이 비무장 민간인 여성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다. 미친년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개소리를 짓거려. 내년 같은 것들 때문에 군 기강이 무너지고 애꿎은 우리 병사들이 죽어나가는 거야. 내가 뭘 알아. 그의 입에서 폭언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은 과거의 전우를 잃었던 그날 밤 그가 자기 자신에게 퍼부었던 자책과 원망의 외침이기도 했다. 그는 증오에 찬 눈으로 여성을 노려보며 병사들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뭐하고 있나? 당장 이 여자를 지하 신문실로 끌고 가.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그 배후를 캐내. 이자는 간첩이다. 내가 책임진다. 서지혁의 광기 어린 모습에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결국 상관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2명의 병사가 다가와 너클 잃은 듯 서 있는 차수연의 양팔을 붙잡았다. 머리채를 잡혔던 순간에도 미동조차 않던 차수연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실망감이 어렸다. 그것은 육체적인 고통이나 모멸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대의 최전선을 지키는 지휘관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이토록 괴물처럼 망가져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저 뒤틀린 신념과 분노가 과연 서지혁 한 사람만의 문제일까? 어쩌면 저것이 지금 우리 군이 가진 가장 아픈 단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참담한 심정이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이성을 잃은 저 남자에게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순순히 병사들에게 이끌려 어두운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자신의 신분을 밝힐 기회는 아직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이 상황을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다. 서지혁 대령과 그가 상징하는 우리 군의 가장 단단하고 어두운 벽의 끝을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차가운 시멘트 복도를 지나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차수연의 귓가에는 서지혁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이명처럼 맴돌았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서지혁이 자신의 군화로 바닥을 세게 짓밟으며 무언가 지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방금 저지른 행동이 단순히 한 여인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 아님을.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행위이자 그 자신의 군 생활은 물론 조국 전체의 명운을 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지하 신문실의 차가운 철문이 닫히는 순간 서지혁 대령의 완벽했던 성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JSA 경비대대 본부 건물 지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시멘트 독이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신문실 안 차수연은 낡은 철제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양팔을 결박당한 채였지만 그녀의 자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은 방금 전 겪었던 수모와 폭력에 대한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과 냉철한 분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공간이 대한민국 국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압축된 무대라고 생각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서지혁 대령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이글거렸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드려진 자의 불안한 흔들림이 언뜻 비쳤다. 그는 책상을 사이에 두고 차수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뒤를 따른 부사관이 녹음기와 조그만 스탠드를 켜자 좁은 신문실 안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괴물처럼 길게 늘어졌다. 이름, 나이, 소속을 말해라. 서지혁이 신문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배제하려 애썼지만 미세한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그건 중요하지 않을 텐데, 대령. 당신은 이미 나를 간첩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나? 차수연의 대답은 조롱이나 반항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차를 무시하고 예단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버린 그의 오만함을 지적하는 서늘한 사실의 언어였다. 입 닥쳐. 여긴 내년이 상황극 놀이를 할 장소가 아니다. 북에서 왔나? 누구의 지령을 받았지? JSA 위병소에 접근한 목적이 뭐냐? 서지혁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굉음과 함께 스탠드 불빛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평온함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는 그가 예상했던 그림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눈빛은 더욱 깊어질 뿐이었다. 목적이라 글쎄. 어쩌면 당신 같은 지휘관이 정말로 이 나라의 최전선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지. 내가 감히 나를 판단해? 판단은 내가 아니라 역사가 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부하들이 하겠지. 상관의 불안감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민간인의 머리채를 잡으라고 명령받은 저 젊은 병사들이 과연 당신에게 진정한 충성을 바칠 수 있을까? 그녀의 시선이 문 옆에 부동자세로 서 있는 병사들에게 향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자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지혁은 그 모습을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에 자신의 신성에 감히 균열을 내려하고 있었다.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내년이 입을 열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열게 해주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차수연에게 다가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신문실의 철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렸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것은 서지혁의 부관이었다.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고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는 누군가의 다급한 고함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네, 대대장님. 지금 즉시. 누구 멋대로 신문 중에 끼어들어. 당장 안 꺼져. 서지혁이 버럭 소리쳤다. 하지만 부관은 물러서지 않고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합참입니다. 합참의장님 전속부관 최민준 중령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실종 상태라고.
합참의장. 그 단어가 서지혁의 뇌리를 때렸다. 그러나 그는 아직 상황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지금 눈앞에 간첩을 신문하는 것과 합참의장의 실종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래서 뭐? 그게 지금 이 상황과 무슨 상관이야? 위성 추적 최종 위치가 우리 부대, 바로 이 JSA 인근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국방부 장관님과 합참작전본부장님께서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대대장님, 혹시 야간에 접근한 민간인 인상착의가. 부관의 말은 공포에 질려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서지혁은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발밑으로 추락하는 듯한 아찔한 현기증과 함께 그의 눈동자가 기계처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앞의 여성에게로 향했다. 의자에 결박된 채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그리고 트렌치코트. 하지만 그 모든 남루한 모습 너머로 자신을 꿰뚫어 보던 깊고 고요한 눈빛, 군의 규율과 지휘관의 책임을 논하던 한치의 흔들림도 없던 목소리. 설마. 아니, 그럴 리가 없다. 이건 적의 기만 전술일 것이다. 혹은 정신 나간 여자의 망상에 휘말린 것이다. 설마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차수연 대장?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그것은 거대한 폭발이 되어 그의 이성을 산산조각 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호흡이 가빠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그는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령을 받드는 합참의장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폭언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간첩으로 몰아 지하 신문실에 감금하고 신문까지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군 경력이 끝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다. JSA에서 합참의장이 신변의 위협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국가 안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것이고 북한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조롱거리를 제공하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국가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린 역적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차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민이나 실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추락하는 한 인간의 영혼을 남김없이 지켜보겠다는 듯한 무겁고 서늘한 침묵이었다. 쿵! 서지혁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강철 같던 그의 두 다리가 풀리며 그는 차디찬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얼음의 지휘관, 걸어다니는 군법전이라 불리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자신의 신념이, 자존심이, 인생 전체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을 목격한 한 마리 패배한 짐승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그의 귓가에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것은 마치 그의 군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지하 신문실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감히 자신이 모독한 저 하늘 같은 존재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JSA는 그날 밤 건군 이래 가장 살벌하고 소란스러운 밤을 맞았다. 합참의장의 신변에 이상이 생겼다는 보고는 즉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까지 보고되었고 야심한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 주요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JSA로 날아왔다. 서지혁 대령의 집무실은 이제 그의 공간이 아니었다. 성난 얼굴의 장군들이 방을 가득 메웠고 그들 앞에서 말끔한 합참의장 정복으로 갈아입은 차수연 대장이 서 있었다. 풀어 헤쳐졌던 그녀의 머리는 다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은 서늘한 권위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을 미친년이라 부르던 남자에게 온갖 사죄와 변명을 늘어놓는 장군들을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서지혁은 집무실 바깥 복도에 돌처럼 굳은 채 서 있었다. 무장 해제당한 채 2명의 헌병에게 감시당하는 신세였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집무실 안 풍경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 방의 주인은 자신이었고 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자신의 통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죄인이었다. 그의 군 생활은 끝났다. 불명의 전역은 기정사실이었고 합참의장에 대한 폭행 및 불법 감금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살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모든 것을 체념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이 불러온 당연한 결과였다. 얼마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장군들이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왔다. 그들은 복도에 서 있는 서지혁을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흘기 쳐다보며 지나갔다. 마침내 전속부관 최민준 중령이 나와 그에게 말했다. 서지혁 대령, 의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들어오십시오. 마침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서지혁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집무실 안에는 차수연 대장만이 홀로 서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가 기어나왔다. 저를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차수연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손에는 서지혁의 인사기록 카드가 들려 있었다. 서지혁 대령, 자네의 기록을 보았다. 육사 수석 졸업, 최전방 GOP, 이라크 파병, 그리고 이곳 JSA까지. 군인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경력이더군. 모든 평가에서 자네는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타협하지 않는 최고의 지휘관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이제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영광일 뿐이었다. 서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동부전선 GOP에서 있었던 교전 기록도 보았다. 자네가 왜 그토록 규율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더군. 그녀의 말에 서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의 죄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자네는 성벽을 너무 높이 쌓았어, 서대령. 적을 막기 위해 쌓은 벽이 어느새 자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린 걸 자네만 몰랐던 게지. 벽 안에서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안전하다고 믿었겠지만 그 벽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병사들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지 못했어. 차수연은 그의 인사기록 카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 뭉치를 던지듯 내려놓았다. 표지에는 국방혁신과제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지혁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에게 줄 새로운 보직이다. 서지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보직? 처벌이 아니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최첨단 드론 부대의 창설 계획이 담겨 있었다. 인공지능, 스텔스 무인기, 사이버전과 연계된 입체적인 작전 개념.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온 보병 중심의 지상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지의 세계였다. 의장님, 저는 이런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중책을... 그래서 자네를 선택한 것이다. 차수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나는 드론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 그런 기술자들은 얼마든지 있어. 내가 필요한 사람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지휘관이다. 자신의 신념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그녀는 서지혁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한없이 깊고 단단했다.
자네의 성은 무너졌어, 서대령. 이제 자네는 폐허 위에 서 있다. 그 폐허 위에서 과거의 벽돌을 주워 똑같은 감옥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설계도로 미래를 향한 성을 쌓을 것인가? 선택은 자네의 몫이다. 이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군 역사상 직속 상관의 머리채를 잡은 지휘관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미래 군의 핵심이 될 신설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전례는 없었다. 이것은 파격이었다. 아니, 군 전체의 미래를 건 거대한 도박이었다. 서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용서를 구하러 들어왔다가 자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시험지를 받아든 꼴이었다. 자신을 가장 크게 모욕한 사람에게서 가장 큰 기회를 부여받은 이 기막힌 역설 앞에서 그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그가 간신히 물었다. 차수연은 창밖,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비무장지대의 여명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서 우리 군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았기 때문이다. 맹목적인 규율이라는 과거의 망령,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 조국을 지키려 했던 한 군인의 처절한 현재. 나는 자네가 그 껍질을 깨고 우리 군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데 도박을 걸어보고 싶어졌어. 그녀는 서지혁에게 마지막 선택을 남겼다. 명령이 아니다. 제안이다. 수락하겠나? 서지혁은 손에 들린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 계획안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자신에게 구원과도 같은 기회를 내민 차수연 대장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너진 자존심의 폐허를 뚫고 아주 작은 희망의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서지혁 대령이 JSA를 떠나 계룡대 인근에 임시로 마련된 드론작전 사령부 창설 준비단에 부임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대와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뿐이었다. 합참의장의 머리채를 잡았던 그 사이코패스 대령이라는 소문은 이미 군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모두가 그의 군 생활이 끝났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보란듯이 미래 군의 총화로 불리는 신설부대의 지휘관 자리를 꿰찼다. 사람들은 차수연 의장의 파격적인 인사를 이해하지 못했고 서지혁을 의장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은 것 아니냐 혹은 정치적인 쇼를 위한 희생양이라며 수군거렸다. 무엇보다 그를 힘들게 한 것은 새로운 부대의 환경 그 자체였다. 그의 군 생활 전부였던 JSA의 강철 같은 규율과 위계 질서는 이곳에 존재하지 않았다. 사령부라고 불리는 곳은 거대한 경납고를 개조한 개방형 사무 공간이었고 병사들보다 IT 기업의 개발자처럼 보이는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이 자유롭게 오가며 토론하고 있었다. 그들은 군복보다 활동복을 즐겨 입었고 단아가로 끝나는 딱딱한 군대 말투 대신 요로 끝나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했으며 계급보다는 실력과 아이디어로 서로를 평가했다. 서지혁은 마치 외계 행성에 불시착한 구시대의 유물 같았다. 그는 부임 첫날 JSA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취임사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어리둥절한 표정의 장교 몇 명만 서 있을 뿐이었다. 대부분의 핵심 인력들은 실시간 비행 데이터 분석 중이라거나 긴급 소프트웨어 패치 중이라는 이유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여기가 군대냐 아니면 동아리방이냐? 지휘관 취임식보다 중요한 임무가 대체 뭐란 말인가? 그의 불호령에 준비단 실무를 총괄하던 오수진 소령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보고 드립니다, 사령관님. 30분 전 서해 상공에서 작전 중이던 스트라이크 호크 무인 정찰기 한 대가 원인 불명의 오류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현재 저희 팀은 해당 기체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입니다.
사령관님의 취임식보다는 수천억 원짜리 군사 자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계급은 자신보다 2단계나 아래였지만 오수진 소령의 말투에는 조금의 위축됨도 없었다. 그녀는 이 부대의 실질적인 에이스이자 차수연 의장이 직접 스카우트한 최고의 드론 운용 전문가였다. 서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휘관에 대한 존중도 기본적인 군대 예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부대를 장악하려 했다. 아침 6시 강제 기상 및 구보, 사무실 정리정돈 상태 수시 점검, 복장 규율 강화. 하지만 그의 시도는 번번이 부대원들의 거센 반발과 논리적인 반박에 부딪혔다. 사령관님, 밤샘 코딩 작업으로 새벽 4시에 퇴근한 개발 인력에게 아침 6시 구보를 강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인력 낭비입니다. 그 시간에 잠을 더 자는 것이 전투력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사령관님께서 지적하신 책상의 서류들은 단순한 잡동사니가 아니라 어제 시뮬레이션했던 비행 경로 데이터와 알고리즘 초안입니다. 저희에게는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서지혁은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그의 언어와 이곳의 언어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가 평생을 지켜온 규율이라는 성경은 이곳에서는 그저 낡아빠진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을 뿐이었다. 그는 고립되었다. 사령관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를 진정한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합참의장이 꽂아놓은 낙하산이자 시한폭탄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수진 소령이 보고했던 스트라이크 호크 무인기가 결국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한 채 적의 방공망 근처로 접근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합참에서는 즉시 기체를 자폭시켜 적에게 기술이 넘어가는 것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그것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규율에 입각한 결정이었다. 서지영 역시 그 명령에 동의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폭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자폭 명령을 하달하려던 순간 통제실 안에서 오수진 소령과 그녀의 팀원들이 벌이는 처절한 사투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주시하며 수만 줄의 코드를 미친 듯이 쏟아내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지만 그 누구도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모습은 마치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의사들의 수술실 풍경 같았다. 사령관님, 5분만 아니 3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적의 재밍 전파방의 패턴을 역으로 분석해서 우리 신호를 우회, 침투시킬 수 있는 루트를 거의 다 찾았습니다. 이대로 자폭시키는 건 우리 아이를 우리 손으로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오수진 소령이 애원하듯 외쳤다. 합참의 명령을 어기고 일개 소령의 말을 믿는 것은 명백한 항명이었다.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은 지휘관인 서지혁이 져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JSA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규율을 어겼을 때의 끔찍한 결과. 그러나 그의 눈에는 필사적인 팀원들의 모습과 함께 자신에게 도박을 걸었던 차수연 의장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자네의 성은 무너졌어. 폐허 위에서 무엇을 지을 것인가?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정해진 답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좋다. 3분 주지. 합참에 대한 보고는 내가 알아서 한다. 전원 임무에 집중하도록. 그의 결정에 통제실의 모든 이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서지혁에 대한 작은 믿음과 존중의 빛이 어렸다. 그 후 3분은 지옥과도 같았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오수진 소령과 팀원들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마침내 그들이 개발한 새로운 코드가 무인기에 업로드되었고
화면 속에서 비틀거리던 스트라이크 호크가 거짓말처럼 기술을 돌려 기지로 귀환하기 시작했다. 성공입니다. 통제권 회복. 기체 정상 기동합니다. 통제실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젊은 장교들의 모습을 보며 서지혁은 말없이 통제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자유분방함과 격식 파괴가 실은 극한의 상황에서 창의성과 집단 지성을 폭발시키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진정한 규율은 억압과 통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한 자발적인 헌신과 신뢰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그날 밤 서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개발실 한 구석에 앉아 밤을 새웠다. 그는 오수진 소령에게 다가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구하는 말을 건넸다. 오 소령. 오늘 작전했던 제밍 패턴 역분석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주겠나.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군. 오수진 소령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그의 옆에 앉았다. 그 순간 드론의 날개 아래서 얼음의 지휘관 서지혁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배우고 질문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차수연 의장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차수연 대장이 합참의장으로 취임하고 몇 달이 흘렀다. 그녀가 내건 국방혁신 2030 계획은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 그 핵심은 명확했다. K의 전차 K9 자주포와 같은 전통적인 지상 전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그 예산을 인공지능 사이버전 그리고 서지혁이 지휘하는 드론작전 사령부와 같은 미래 전력에 집중 투자하는 것. 그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 그러나 혁명에는 언제나 거센 저항이 따르는 법이다. 합참 대회의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차수연의 브리핑이 막 끝났다. 그녀의 맞은편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의 상석에는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포병 출신의 그는 강한 육군을 신봉하는 군내 보수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의장님의 원대한 비전에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태준 대장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강철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전쟁은 비디오 게임이 아닙니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첨단 장비가 아니라 붉은 피를 흘리며 적의 고지를 점령하는 우리 육군 장병들의 군화발입니다. 의장님의 계획은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다져온 우리 군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도 위험한 도박으로 보입니다. 그의 말을 신호탄으로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육군 출신 장성들이 일제히 차수연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드론 몇 대로 휴전선 155마일에 늘어선 북한의 장사정포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력과 규율이 해이해진 군대가 키보드 몇 번 두드린다고 강군이 될 수 없습니다. 비판의 화살은 교묘하게 서지혁 대령의 JSA 사건으로 향했다. 그 사건은 차수현식 개혁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을 상징하는 최고의 공격 소재였다. 군 지휘관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폭거를 저지른 인물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설부대의 지휘관으로 영전시킨 전례 없는 인사부터가 문제입니다. 이런 식의 파격이 과연 우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인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태준 대장의 마지막 일격은 차수연의 리더십 자체를 겨냥한 것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차수연은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묵묵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한 정책 논쟁이 아니라 군의 미래를 건 거대한 주도권 싸움임을 알고 있었다. 역풍은 군 내부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태준 대장과 연결된 보수 언론과 방산업체들은 일제히 차수연 흔들기에 나섰다.
준비되지 않은 여성 합참의장, 안보를 위협하다, 전차 대신 드론. 아마추어적 국방 구상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했다. JSA 사건은 익명의 군 관계자 입을 빌려 왜곡되고 과장된 채 대중에게 알려졌고, 서지혁은 정신 이상자 지휘관 차수연은 그런 인물을 비호하는 무책임한 지휘관으로 매도당했다. 사면초가. 그녀가 추진하는 모든 개혁은 기득권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극히 조용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대의 항구 도시 부산. 수많은 컨테이너를 실은 거대한 화물선들이 입항을 위해 GPS 유도를 받던 중 갑자기 모든 선박의 위치 시스템에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수백 미터의 오차는 선박들을 충돌 직전의 아찔한 상황으로 내몰았고 부산항 전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GPS 위성의 일시적 오류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그날 오후 KTX 경부선 관제 시스템의 원인 불명의 오류가 발생하며 고속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슷한 시각 울산의 석유화학단지와 포항의 제철소에서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치며 공장 가동이 멈춰섰다. 대한민국의 경제 동맥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마비 증세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해킹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물리적인 파괴의 징후도 없었다. 마치 대한민국의 신경망 전체가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었다. 합참 지하 벙커의 위기관리센터는 혼란에 빠졌다. 이태준 대장을 비롯한 육군 지휘부는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작전 지도 위에 그려진 적의 탱크와 미사일 기지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총성 한 발 울리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벙커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북한의 관영 방송 채널이 갑자기 떴다. 화면에 등장한 아나운서는 미소를 머금은 채 논평을 읽어내려갔다. 남조선 괴뢰들이 자랑하던 첨단 인프라가 모래성처럼 허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우리 공화국은 단 한 발의 총도 포도 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지금 제풀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조롱이자 이번 사태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암시하는 선언이었다. 그 순간 국정원으로부터 긴급 첩보가 입수되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사이버 부대가 스캐럽 SCARAB 풍뎅이라는 이름의 비밀 작전을 개시했다는 첩보였다. 도대체 스캐럽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총성 한 발 없이 한 국가의 기관망을 마비시킬 수 있단 말인가? 지하 벙커 안에 그 누구도 답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교리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었다.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차수연 대장만이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회색 콧불소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모두가 그 존재를 알고 있고 엄청난 파괴력을 가졌음에도 애써 무시해왔던 위협. 바로 비대칭 전력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위기는 자신과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정당성을 증명할 최후의 시험대이자 동시에 유일한 기회였다. 그녀는 이태준 대장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를 집어들었다. 그 전화는 오직 한 곳으로만 연결되어 있었다. 나 합참의장이다. 서지혁 대령 들리나? 그녀의 목소리가 벙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드론작전 사령부는 최고 등급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스캐럽 헌트 작전을 개시한다. 계룡대 인근의 드론작전 사령부 통제센터는 거대한 벌집처럼 윙윙거렸다. 수십 명의 요원들이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고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에는 대한민국의 전역 지도와 함께 알아보기 힘든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이곳은 전쟁터였지만 화약 냄새 대신 서늘한 서버의 열기와 짙은 커피 향만이 가득했다. 중앙 지휘석에 선 서지혁 대령은 더 이상 JSA의 얼음의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스크린의 데이터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헤드셋 너머로 쉴 새 없이 보고를 올리는 오수진 소령과 팀원들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사령관님, 적의 교란 신호 패턴 분석 완료. 전국 178개소의 통신 중계기와 GPS 증폭기에 물리적으로 부착된 마이크로 드론의 소행으로 추정됩니다. 크기는 5cm 미만, 동력은 태양광 패널과 주변 전파를 흡수하는 방식. 기존 레이더로는 절대 탐지가 불가능합니다. 오수진 소령의 보고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잠자리 크기의 자폭 드론 스캐럽을 남한 전역에 침투시켜 핵심 인프라에 기생충처럼 심어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디으데이가 되자 일제히 깨어나 교란 전파를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신경망을 마비시킨 것이었다. 우리의 헌터 드론은 탐지 가능한가? 서지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가능합니다. 스캐럽이 내뿜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역추적할 수 있는 전자 후각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문제는 놈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모래사장 전체를 뒤집어 엎는 수밖에. 서지혁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뒤를 돌아 통제실의 모든 요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상공 전체를 샅샅이 훑는 거대한 그물을 던진다. 헌터 드론 1편대부터 20편대까지 전 기체 즉시 출격. 각 편대는 지정된 섹터를 그리드 방식으로 분할 수색한다. 스캐럽의 위치가 특정되는 즉시 2차 타격대인 클리너 드론이 출동하여 해당 개체를 EMP 펄스로 무력화시킨다. 이것은 사냥이다. 단 한 마리의 벌레도 놓치지 마라. 그의 명령은 JSA 시절처럼 일방적인 불호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팀원들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들의 사기를 북돋는 진정한 지휘관의 선언이었다. 요원들의 눈빛에 불이 붙었고 그들의 손놀림은 더욱 빨라졌다. 작전이 시작되자 파노라마 스크린의 대한민국 지도 위로 수천 개의 푸른색 아군 드론 아이콘이 벌떼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스캐럽 헌트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단위의 마이크로 드론 소탕 작전이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헌터들이 스캐럽의 위치를 찾아내면 그 좌표로 날아간 클리너가 정밀 EMP를 발사해 스캐럽을 잠재웠다. 마비되었던 항만과 철도 시스템이 하나둘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합참 지하 벙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이태준 대장과 장성들은 자신들이 비웃었던 비디오 게임 같은 전쟁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사령관님, 적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스캐럽들이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되면 자폭하면서 숙주가 된 통신 중계기 자체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망할 놈들. 자신들이 불리해지니 아예 판을 깨버리겠다는 건가. 서지혁이 이를 갈았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이었다. 적이 자폭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 무력화시켜야 했다. 그때 오수진 소령이 다급하게 외쳤다. 사령관님, 대전의 국가기관 전산망 센터에서 스캐럽 네스트 군집로 추정되는 대규모 신호가 탐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전력망과 금융망을 통제하는 심장부입니다. 만약 적에 터지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스크린의 대전 지역이 붉게 전멸하기 시작했다. 전 병력 대전으로 집중시켜. 당장.
서지혁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대전 상공에 도착한 헌터 드론들이 보내온 영상에는 전산망 센터 건물 주변에 강력한 국소 제밍 필드가 형성되어 아군 드론들의 접근을 막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북한이 최후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 쳐놓은 함정이었다. 클리너 드론, EMP 발사 불능. 적의 제밍에 신호가 모두 흡수됩니다. 통제실에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다. 시간은 흐르고 네스트는 언제 자폭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었다. 바로 그때 서지혁의 뇌리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수십 년 야전 경험, 적의 허를 찌르는 보병 전술의 기억이 디지털 전장의 데이터와 결합하는 순간이었다. 이건 디지털 매복이다. 정면으로 뚫을 수 없다면 우회에서 심장부를 타격한다. 그는 오수진 소령에게 소리쳤다. 오 소령, 우리 부대에 남아있는 구형 아날로그 정찰기 있나? 제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동 조종 방식의 구닥다리 드론 말이다. 네. 있기는 합니다만 박물관에 가야 할 골동품입니다. 성능도. 지금 당장 그거 띄워. 그리고 베테랑 수동 조종사 누구야? 가장 담력 좋은 놈으로. 잠시 후 통제실 한쪽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낡은 조종석에 한 명의 베테랑 상사가 앉았다. 그는 최신 자동 조종 시스템에 밀려 한직에 머물던 인물이었다. 서지혁은 그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다. 자네 손에 대한민국의 전력망이 달려있다. 저 제밍 필드를 최대한 낮게 연막처럼 스치듯이 날아가서 제밍 발생 장치 바로 위에 소형 EMP 폭탄 하나만 떨어뜨리고 와라. 딱 1초 아니 0.5초만 제밍 필드의 균열을 내주면 된다. 그것은 자살 임무나 다름없는 미친 도박이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낡은 아날로그 드론의 1인칭 시점 화면을 지켜보았다. 화면은 거칠게 흔들렸고 적의 대공 전파가 부딪히며 일으키는 노이즈가 화면을 뒤덮었다. 상사는 이를 악물고 신들린 듯한 조종 실력으로 제밍 필드를 향해 돌진했다. 피웅우. 마침내 그가 투하한 소형 EMP 폭탄이 제밍 발생 장치 바로 위에서 터졌다. 그 순간 철옹성 같던 제밍 필드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지금이다. 전 클리너 부대. 총공격. 서지혁의 포효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수백 대의 클리너 드론들이 맹금처럼 강화하여 무방비 상태가 된 스캐럽 네스트를 향해 일제히 EMP 펄스를 쏟아부었다. 붉게 전멸하던 스크린의 경고등이 거짓말처럼 모두 꺼졌다. 대한민국의 심장을 멈추려 했던 적의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그렇게 무력화되었다. 통제실 안에서는 잠시의 정적 끝에 지축을 흔드는 듯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서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자신의 낡은 경험과 부하들의 첨단 기술이 결합되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시대의 전쟁에서 새로운 방식의 군대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증명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스캐럽 헌트 작전이 성공으로 끝난 후 대한민국은 열광했다. 총성 한 발 없이 국가를 마비시켰던 전대미문의 위협은 마찬가지로 총성 한 발 없이 오직 보이지 않는 드론들의 활약으로 12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국민들은 처음으로 미래 전쟁의 모습을 목격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드론작전 사령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단연 지휘관 서지혁에게 쏠렸다. JSA의 사이코패스라며 그를 매도했던 신문들은 하루아침에 태도를 바꿔 디지털 시대의 이순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라며 그의 사진을 일면에 대서특필했다.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안보 상황 보고회의. 서지혁 대령과 오수진 소령은 나란히 서서 작전 결과를 보고했다. 그의 보고는 간결하고 담백했다.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결단 대신
데이터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한 팀원들의 공을 먼저 내세웠고 목숨을 걸고 자살 임무를 수행한 늙은 부사관의 헌신을 특별히 강조했다. 그의 보고를 듣는 차수연 의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가 보았던 것은 승리에 도취한 지휘관이 아니라 부하를 먼저 생각하고 공을 돌릴 줄 아는 진정한 리더였다. 회의가 끝난 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서지혁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다. 서 대령, 귀관과 귀관의 부대원들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소. 정말 고맙소. 그것은 최고의 찬사였다. 며칠 후 합참 대회의실에서 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다시 소집되었다. 분위기는 지난번과 180도 달라져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육군 참모총장 이태준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차수연을 향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경례를 붙였다.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지휘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어리석음과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인정하고 군복을 벗고자 합니다. 회의실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다. 저는 눈앞에 닥친 회색 콧불소를 보고도 애써 외면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친 전통적인 지상 전력만으로는 더 이상 조국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태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의장님의 국방혁신 2030은 우리 군이 가야 할 유일한 생존의 길이었습니다. 저의 반대는 군의 발전을 저해한 과오였으며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참모총장직을 사임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변명이 아닌 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깨끗한 승복 선언이었다. 그의 퇴장은 차수연의 개혁에 반대하던 모든 기득권 세력의 동력이 상실되었음을 의미했다. 거대한 암초가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개혁을 위한 큰 길이 열린 것이다. 그날 오후 차수연은 자신의 집무실로 서지혁을 불렀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한 긴장감이나 위계의 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JSA의 악연으로 시작된 두 사람은 이제 국가의 명운이 걸린 거대한 위기를 함께 극복한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지가 되어 있었다. 고생 많았네, 서대령. 의장님께서 믿어주신 덕분입니다. 믿음에 보답한 것은 자네 자신이야. 자네는 스스로의 껍질을 깨고 나왔어. 그것도 아주 멋지게. 차수연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 장군을 상징하는 준장 계급장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준장으로 진급한 것을 축하한다, 서지혁 장군. 이것은 자네의 피와 땀으로 얻어낸 정당한 대가다. 차수연은 직접 케이스에서 계급장을 꺼내 서지혁의 전투복 옷깃에 달아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다. JSA 지하 신문실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 폐허 위에 서 있던 자신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이 사람. 그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의장님, 저는 이 은혜를 갚을 필요 없다. 대신 자네가 받은 이 기회를 이제 자네의 부하들에게 나눠주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그것이 군을 가장 강하게 만드는 길이니까. 며칠 뒤 드론작전 사령부는 마침내 준비단을 벗어나 정식 부대로 창설되었다. 초대 사령관으로 취임한 서지혁 준장은 연병장의 도열한 부대원들 앞에서 취임사를 읽어내려갔다. 그의 연설은 과거 그가 신봉했던 규율과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과거의 군대는 더 높고 단단한 성벽을 쌓는 것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성벽을 넘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어떤 위협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창의적으로 길을 찾는 생각하는 힘입니다. 그는 부대원들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합참의장님께서는 가장 강한 군대는 가장 인간적인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가장 인간적인 군대란 계급과 관등 성명 이전에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소총과 키보드를 나란히 들고 서로를 믿으며 새로운 시대의 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론작전 사령부가 만들어갈 새로운 화랑의 맹세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귀빈석에 앉아있던 차수연 대장은 새로 태어난 서지혁 장군과 그의 눈빛을 신뢰로 가득 찬 채 바라보는 젊은 부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가 걸었던 위험한 도박은 마침내 대한민국 국군의 심장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는 위대한 성공으로 귀결되고 있었다. 스캐럽 헌트 작전의 성공 이후 1년. 대한민국 국군은 조용하지만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다. 차수현 합참의장의 국방혁신 2030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 나아가야 할 당연한 이정표가 되었고 이태준 대장의 명예로운 퇴진 이후 군 수뇌부는 그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젊고 혁신적인 장성들로 채워졌다. 군의 문화는 딱딱한 상명하복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력과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유연한 소통의 문화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을 보여주는 무대가 경기도 포천의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육해 공군 및 해병대 그리고 드론작전 사령부까지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 화랑 넥서스 HWARANG 넥서스. 이 훈련은 과거처럼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이는 보여주기식 훈련이 아니었다.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가상의 적 청구는 아군의 모든 움직임을 학습하고 예측하며 끊임없이 약점을 파고드는 살아있는 위협이었다. 중앙통제타워 최상층. 거대한 방탄유리 너머로 펼쳐진 훈련장을 내려다보며 차수연 대장과 서지혁 준장이 나란히 서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서지혁의 얼굴에서는 JSA 시절의 얼음 같은 냉기가 사라지고 수많은 고민과 학습으로 다져진 깊이와 유연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청군의 사이버 공격으로 7군단 예하 11사단의 지휘 통신망이 3분간 마비. 고립된 3대대가 청군의 기갑부대에 포위당했습니다. 통제실 오퍼레이터의 다급한 보고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과거의 훈련이었다면 통신이 복구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거나 혹은 고립된 부대가 전멸 판정을 받는 것으로 상황이 종료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포위당한 3대대의 젊은 대대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개인 태블릿을 꺼내 들어 드론작전 사령부에 직접 지원을 요청했다. 거의 동시에 훈련장 상공을 선회하던 스카이아이 정찰 드론이 3대대 주변의 상황을 실시간 영상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서지혁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오수진 중령 들리나? 그녀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중령으로 진급해 있었다. 3대대의 적 기갑부대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스팅어 공격 드론 4기를 투입해 적의 진격로를 차단하라. 사이버 사령부는 즉시 11사단 통신망에 침투한 악성 코드를 역추적해 제거하도록. 그의 지시는 간결하고 명확했다. 잠시 후 훈련장 한쪽에서 윙하는 날카로운 비행음과 함께 벌떼 같은 공격 드론들이 나타나 가상의 적 전차를 향해 정밀 타격을 가하는 모습이 모니터에 잡혔다. 동시에 3대대 병사들의 개인화기 조준경에는 드론이 보내주는 적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었다. 고립되었던 보병 부대는 순식간에 전장의 눈과 날카로운 발톱을 가진 효율적인 사냥꾼으로 변모했다. 상황은 10분 만에 역전되었다. 차수연은 말없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꿈꿔왔던 미래의 군대.
각 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최첨단 기술과 일선 병사의 전투력이 시너지를 내며 현장의 지휘관이 창의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군대. 그 꿈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고 있었다. 1년 전 JSA 위병소의 그 밤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습니다. 서지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훈련장을 향해 있었다. 그때의 저는 제가 쌓아 올린 규율이라는 성벽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믿었던 어리석은 우물 안개구리였습니다. 의장님께서 그 성벽을 부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평생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홀로 녹슬어갔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과거의 자신에 대한 담담한 성찰이 담겨 있었다. 내가 부순 게 아닐세. 차수연이 조용히 대답했다. 나는 그저 작은 망치를 건넸을 뿐 그 단단한 벽을 깨고 나온 것은 서장군 자네 자신이었어. 자네는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할 용기가 있었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겸손함이 있었지. 그건 장군 계급장보다 더 얻기 힘든 리더의 자질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는 젊은 장병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들의 저 환한 웃음과 자신감이야말로 군 개혁의 가장 위대한 성공 증거였다. 이제 시작일 뿐이네. 차수연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새로운 군대의 설계도를 완성했을 뿐이야. 이 설계도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짓고 그 집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제 서 장군과 저 젊은 세대들의 몫이 되겠지. 제가 의장님의 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굳건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서지혁이 대답했다. 별과 대지.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완벽한 표현이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길을 밝히는 별차수현과 그 별빛을 받아 현실의 땅 위에 굳건히 발을 딛고 모든 것을 이뤄내는 대지서지역. 두 사람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국군은 마침내 낡은 과거를 벗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훈련이 모두 끝난 후 해질녘의 훈련장. 과거 같았으면 장성들만을 위한 화려한 만찬이 준비되었겠지만 차수연은 그 모든 의전을 사양했다. 대신 그녀는 서지혁과 함께 흙먼지와 땀으로 뒤범벅이 된 병사들 사이를 걸었다. 그녀는 직접 배식판을 들고 병사들과 똑같은 식사를 받으며 그들의 훈련 소감을 물었다. 의장님, 이번 훈련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드론이 찍어주는 정보 보면서 싸우니까 꼭 게임하는 것처럼 적들이 다 보였습니다. 포병 아저씨들하고도 직접 교신하니까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젊은 병사들의 꾸밈 없는 목소리. 그녀가 합참의장이 되어 가장 듣고 싶었던 정제되지 않은 현장의 진짜 목소리였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환하게 웃었다. 그때 서지혁이 한 무리의 장교들을 데리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의장님 소개 올립니다. 스캐럽 헌트의 숨은 주역들입니다. 그의 옆에는 이제는 중령 계급장이 늠름한 오수진과 낡은 아날로그 드론으로 기적을 만들었던 그 베테랑 상사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차수연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았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군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격려에 오수진 중령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한때는 괴짜 취급을 받던 자신들의 열정과 기술이 마침내 군의 핵심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헬기 안에서 차수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정점을 지나 서서히 저물어갈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아쉽거나 불안하지 않았다. 자신의 뒤를 이을 훌륭한 지휘관들과 그들을 믿고 따르는 자랑스러운 젊은 병사들이 저 불빛을 굳건히 지켜줄 것임을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침내 가장 강한 군대는 가장 인간적인 군대라는 자신의 신념을 현실로 증명해냈다.
그리고 서지혁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장 혹독한 절망의 폐허 속에서도 가장 위대한 변화의 싹이 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성 군인의 성공 신화나 한 남성 군인의 개과천선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군이 낡은 관성과 권위를 벗어던지고 사람을 중심에 놓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화랑의 정신을 뜨겁게 품게 되는 거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별은 대지를 믿고 빛을 비추고 대지는 별을 우러러 굳건히 제자리를 지키는 한 이 땅의 평화는 영원할 것이었다.